두 개의 플라젤라를 가지고 있어요.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편모를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나선형균이라고 다 똑같은 나선형은 아니고 이게 휘어 있는 모양에 따라서 뭐 비브리오형이냐 뭐 스피로에타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스피로에타 형태의 나선균이고, 이거는 이제 세균이니까 외부에서 자랄 수 있죠. 근데 배양이 쉽지는 않은 균입니다. 어쨌든 BMJH라는 고형 베이지에서 배양이 가능하고, 현미경 밑에서 혈청학적 음식 방향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혈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뭐 렙토스피라 포모나, 렙토스피라 케니콜라. 자, 우리가 브루셀라 할 때 브루셀라도 마찬가지였죠. 브루셀라, 뭐 케니스니, 오비스니 이런 식으로 걸리는 동물에 따라서 스위스니 뭐 이런 식으로 걸리는 동물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 같은 게 이제 조금씩 달랐죠. 렙토스피라도 조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렙토스피라 포모나가 많이 걸리는 애 하면은 뭐 돼지, 케니콜라 많이 걸리는 하면 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 수의사 국가고시 같은 거 보면 참 쓸데없는 문제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수들도 내게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렙토스피라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질병은 특히 이제 이소호흡경 전염병이라는 건 예방 위주로 하는 거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 어떻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방하냐,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려면은 얘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는 전파 양식이에요. 전파 양식. 어떤 질병이든지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자, 일단은 얘는 전파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원인은 감염된 동물, 주로 로덴트라고 나오는데 로덴트는 설치류입니다. 설치류. 요거는 많이 쓴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설치류라고 하니까 뭐 쥐라든지 이런 애들이죠. 주로 쥐의 유린이라 그러면 소변이에요. 쥐 오줌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감염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죠? 얘가 영국 하수도 인부들의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질병에 걸려갖고 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게 물이랑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통 감염이 되냐면은 쥐들이 물에다가 오줌을 싸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물 안에는 어때요? 쥐 오줌 안에 있던 렙토스피라 균들이 둥둥둥둥 막 떠다닐 것 같은 건데,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제 뭐 물에 들어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는 게 뭐 그냥 온몸이 그냥 뭐 잠수하듯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 논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발만 담그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몸에 있는 피부에 나 있는 상처를 통해서 그 균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감염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감염된 동물의 어떤 그 쥐의 오줌을 통해서 감염되고 오줌이 이렇게 뭐 하수도라든지 뭐 지저분한 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형태고, 상처뿐만 아니라 사람이 뭐 수영 같은 거 하다 보면 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삼키거나 물을 먹거나 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막 상피세포의 상처로 감염이 되고, 수영장, 하수도, 논 등에서 감염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이 있는 곳에서 감염이 돼요.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뭐 수영장이나 논이나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같은 경우고 꼭 물이 있지 않더라도 장마라든지 홍수가 지나고 나면 물이 없던 것도 물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쥐오줌이 그 물을 타고 여기저기 막 퍼져나와가지고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루트에서 많이 생기는 편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렙토스피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냐면 농부라든지 물에서 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에서는 좀 적은 편인데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추측이 되냐면 미국은 이제 감염이 꽤 있어요. 미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는 감염이 꽤 있는데 그 강아지를 갖다 이제 분류를 할 때 뭐 소형견, 대형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얘의 활동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웃도어 개냐, 인도어 개냐.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인도어죠.
그죠? 걔를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같이 그 굉장히 뭐 활동적으로 뭐 같이 등산을 간다든지 뭐 카누를 탄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냥 집에서 키우다가 가끔씩 그냥 산책 나오는 수준으로 보통 강아지를 키우는데 외국은 그런 어떤 뭐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아지가 뭐 수영도 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뭐 별걸 다 해요. 그렇게 되면 강아지가 감염될 확률도 굉장히 높죠. 물을 많이 접촉을 하니까. 그래서 렙토스피라는 반드시 이제 물이 있어야지 감염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렙토스피라 백신을 반드시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단점은 이 렙토스피라 백신이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작용 많은 백신 중에 하나가 광견병이었죠, 그죠? 광견병도 많은데 렙토스피라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만나고. 자, 어쨌든 이 슬라이드 잘 기억해 두세요. 쥐 오줌이 그럼 뭐 쥐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이 렙토스피라 감염되는 거죠. 이 물을 통해서. 지금 뭐 여기 있는 애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새는 뭐 상상도 못 하겠지만 아직도 뭐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물에서 수영을 하는 와중에 수영을 하거나 놀거나 하는 와중에 상처를 통해서 렙토스피라가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임상 증상을 보면은 렙토스피라 하면은 보통 간 아니면은 신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두 개예요. 간이랑 신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부전이라든지 신장 부전 같은 걸 일으켜요. 신장 부전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렙토스피라에 감염되면 그 신장 같은 경우는 보통 급성 신부전이라고 해가지고 혈뇨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오줌을 못 산다든지 뭐 그런 증상 같은 것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장은 회복이 잘 안 되죠. 한번 손상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급성 신부전으로 오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은 만성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신장이 이제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해독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간이 망가지면은 황달 같은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뭐 눈 있는 데가 노랗다든지 아니면은 뭐 잇몸 있는 데가 노랗다든지 그럼 간이 안 좋은 거죠. 그럼 뭐 우루사 같은 걸 먹이든지 해야죠. 그렇게 되고 어쨌든 개든 뭐 소든 심지어 보면은 사람까지 저도 간부전, 신부전 쪽에 이제 질병이 많이 되는 편이고 급성으로 이렇게 오면서 뭐 열 같은 거는 뭐 아무래도 세균 감염성이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황달 같은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황달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말에서는 뭐 임신 후기 유산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보면은 뭐 돼지, 뭐 황달, 헤모글로빈 요증 이런 것들 다 이제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심한 병면, 유산, 뇌염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간부전, 신부전을 일으킨다는 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뭐 혈액이라든지 뭐 오줌이라든지 뭐 체, 신장, 뇌, 간 뭐 이런 데서 일단은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MAT 방법이니 뭐 현미경 검경이니 암시야 현미경 검경이니 뭐 별의별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막그 공중보거나 시험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렙토스피라 되게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라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러분 같은 경우 슬라이드 같은 거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고 간부전, 신부전을 일으킨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뭐 기본적으로 예방이나 뭐 치료하는 방법은 뭐 당연히 그냥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농장 작업을 할 때 보호 장비 착용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그냥 장화만 잘 신고 들어가서 물이랑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만 없어도 감염은 훨씬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발에 상처만 없으면 되잖아요 하는데 실제로 뭐 논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물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은 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농장이라든지 물이랑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때는 보호 장비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홍수라든지 장마랑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라든지 장마 같은 게 딱 발생을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될 때는 마찬가지로 보호장비를 통해서 물에 닿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고 개인 위생 강화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쥐예요. 그래서 논이라든지 뭐 야외 작업장 같은 데서는 쥐를 갖다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떤 실내라든지 어떤 제한된 환경, 뭐 농장 안에서는 설치류를 구제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부서 쥐서자 써서 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부서를 하는 게 가능하고 오염지역 좀 지저분하고 찝찝한 데서는 당연히 물놀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마 지나고 나서 홍수 지나고 나서 물이 한번 불었다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또 물놀이를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서는 압축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 사람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백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자 이거는 세균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불구불한 형태의 나선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트레프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 독시사이클린 다양한 형태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을 통한 병원체 그래서 이 병을 이제 표현할 때 물이 없으면 렙토스피라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조건 물이 있을 때만 렙토스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막이라든지 이런 건조한 환경에서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질병이죠. 주로 이제 좀 아시아 쪽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좀 사실 발생이 많은 편이고 홍수는 장마 이후 시점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홍수나 장마 같은 걸 통해서 쥐오줌이 이제 여기저기 막 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캠핑, 수영, 수상스키 등 물과 연관된 활동에서도 감염 사례가 있다. 국내 집중호우 및 홍수로 재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한 동산이 아니라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염 사례가 뭐 급증했고 8월 초에 시작해서 9월, 10월 발생이 절정, 11월부터 감소한다. 보면 이제 가을철 같은 때 이제 발생이 많이 되는 거죠. 홍수랑 장마가 이제 끝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이 막 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뭐 2022년 2년까지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쭉 보시면은 그래도 발생이 쭉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 같아요. 한번 줄어들었다가 다시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물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우기가 존재하는 열대 지방에서 대체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날씨가 좀 더운 지방 같은데 열대 지방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동남아, 중남미에서 홍수 피해 지역 작업 중에 집단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을 통해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죠. 집단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아프다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장이 안 좋으면은 뭐 소변에서 뭐 피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자 1886년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행하며 인도,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유행이 보고된 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병은 치츠가무시병이에요. 치츠가무시병. 그래서 치츠가무시. 치츠가무시병은 뭐 진드기 티푸스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범블 티푸스라고 부르고, 초원열, 장봉열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고. 이름 들으면 알겠지만 치츠가무시 약간 일본 이름 같죠? 그래서 일본어로 찌쯔가가 병이고 무시가 곤충이에요. 곤충에 의한 질병이라는 뜻인데 곤충에 의한 질병이면은 곤충 어떤 곤충인지 모르겠지만 그 곤충이 매개가 돼서 이제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곤충은 진드기입니다. 진드기. 진드기가 엄밀하게 는 곤충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리엔샤 찌쯔가무시라는 이 리케치아가 있어요. 이건 리케치아고 리케치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균이랑 바이러스 약간 중간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오리엔차 찌쯔가무시라는 리케치아에 감염된 털 진드기나 그 유충이 얘를 갖다가 옮깁니다. 그래서 뭐
진드기라는 졸지동물이 4개가 되는 리케치아 감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진드기가 보통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는단 말이에요.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리케치아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차 특수가무시가 문제가 되고, 혈액이랑 림프액을 통한 전신적인 혈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드기가 매개가 되는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그래서 쯔쯔가무시 물론 진드기는 봄철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제일 이제 판치고 이래가지고 질병을 많이 일으키는 때는 한 10월, 11월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월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10월, 11월 되면은 그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라인병도 진드기가 옮긴다 그랬죠. 근데 라인병 국내에서 문제가 별로 안 된다 그랬죠. 쯔쯔가무시는 국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질병이에요.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가을철 10월이나 11월 같은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쯔쯔가무시뿐만 아니라 그 가을철에 숯불 같은 데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숯불이라든지 아니면 잔디라든지 진드기로 인한 찌찌가무치 질병도 있고,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신증후 출혈열, 뭐 유행성 출혈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망률이 높거나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되는 질병이고, 자, 얘는 리케치아죠. 그럼 리케치아면은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라고 했어요.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를 보이는 애들은 꽤 있어요. 리케치아,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그 다음에 뭐 클라미디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 형태지만 거의 세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세포 내에서 절대 기생을 하는 것 외에는 세균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이랑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뭐 리케치아지만 세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도 잘 들어요. 항생제도 잘 듣는 편이고, 자, 세포 내 절대 기생이니까 얘는 세포 내에서만 어떤 증식이라든지 뭐 생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바이러스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어쨌든 세균이랑 바이러스 중간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큰 세포가 있죠. 세포 안에 조그만 거 보이세요? 얘네들이 리케치아예요. 조그맣게 현미경으로 이런 것도 보면 조그맣게 막 이렇게 착착착 하면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통 리케치하고 세포 내에서만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자, 세균이랑 그래도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람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람 염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형태는 단구균, 단구균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구간균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간균. 자, 구균은 동그란 거죠. 그죠? 그 다음 간균은 길쭉한 거예요. 그럼 구간균은 동그란 것도 아니고 길쭉한 것도 아니고 약간 타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구간균이고, 자, 일반적인 세균보다는 사이즈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뭐 혈청은 무슨 국내 주요 혈청 보령 혈청형이라든지 무슨 혈청형 같은 것들은 이제 그냥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자, 매개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털 진드기가 매개체가 되는 거를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드기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개체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털 진드기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전파를 시키고, 자, 유충 시기에 사람이나 포유 동물에서 뭐 기생을 하게 되고, 들쥐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쥐예요, 쥐. 뒤에 나오는데 털 진드기의 0.1에서 3%의 개체가 쯔쯔가무시병의 병원균을 보균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진드기한테 딱 물렸을 때, 털 진드기한테 물렸을 때 한 0.1에서 한 3% 정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이 찌찌가무식 병의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물렸다고 다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소수는 그 균을 가지고 있는 그 진드기에 물린 사람 중에서 일부분은, 소수는 또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찌찌가무식 병이. 자, 그래서 얘가 털 진드기예요. 허리가 맞죠? 징그럽게 생겼죠, 진드기가.
자, 그래서 진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사가 있어요. 다리가 막 6개가 됐다가 8개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아래서 시작했다가 유충이 됐다가 뭐 청소년기가 됐다가 나중에는 생식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얘네들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안에서 증식하는 애는 쥐예요, 쥐. 그래서 쥐 중에서 뭐 들쥐, 등줄쥐 같은 설치류나 아니면 야생동물이 보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균을 하고 있다가 다른 포유동물 같은 경우도 이제 간헐적으로 좀 이제 보균을 하고 있고, 자. 털 진드기의 유충이 들쥐나 다람쥐에 의해서 무관이 돼서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 진드기 같은 애들은 그냥 붙어서 기생하면서 살듯이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동물을 타고 다니는 거죠. 동물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또 전파하고 얘네들이 또 사람이라든지 다른 동물을 물어서 질병 같은 것들을 전파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사람은 엑시덴탈 호스트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전에 엑시덴탈 호스트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웨스트나일 질병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웨스트나일 병. 그래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보통은 새가 가지고 있어요. 새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모기가 새를 물고 와서 사람을 물어서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균을 하지 않는데 그런 걸 갖다가 엑시덴탈 호스트, 번역하면 우연 숙주라고 하는데 우연히 감염됐다는 거죠. 사고처럼. 그래서 웨스트나일 이제 그런 형태였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냥 쥐나 가지고 있는 건데 진드기가 자꾸 쥐도 물고 사람도 물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감염된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은 엑시덴탈 호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으로 츠츠가무시가 들어오게 되면 발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감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매개가 되고 시거라는 유충이 이제 매개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나나요? 얘가 이렇게 딱 무는 거겠죠. 물어서 안에 있는 오리엔샤 츠츠가무시를 갖다가 이케치아를 옮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쥐, 들쥐 같은 설치류가 자연계 내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 감염, 엑시덴탈 호스트로서 감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이 찌츠 가무시균이 털 진드기가 이 안에 이제 있다가 이제 털 진드기는 또 등줄기에 사는데 얘가 우연히 이제 사람 물었다가 이제 감염된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연 숙주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 간의 전파는 굉장히 드물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나일 비즈랑 비슷해요. 그래서 웨스트나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일종의 우연 숙주이고 사람 간에는 전파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것도 웨스트나일도 이랬죠. 알을 통해서 그 자손떼한테 그 감염시키는 수직 감염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구진, 괴양, 구진 뭐 이렇게 여드름 난 것처럼 꽁꽁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괴양, 살이 패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피, 딱지처럼 생기는 거예요. 물린자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들 형성할 수 있고, 잠복기는 일주일에서 한 3주 정도. 초기에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있다가 발진 이런 식으로 우둘우둘하게 나고 그 다음에 가피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몸통에서 나타나는 사지로 퍼지는 홍발성의 구진이 발진 형태로 나타나고 유충에 물린 부위에는 이런 식으로 가피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오리엔타 츠츠가무시도 그 세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리케치아지만 그래서 이런 애들도 세균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항생제를 쓰면 듣는 편이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같은 사이클린 계열. 아까 이제 그 라인병 같은 경우도 독시사이클린 이제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세균 말고 세균이랑 비슷한 리케치아라든지 아니면은 그죠?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이런 애들은 보통 사이클린 계열로 치료를 하는 편이고
특별한 예방 백신은 없고 재감염이 될 수도 있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드기를 막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외 활동 같은 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 같은 거 치료제는 물론 항생제를 할 수 있지만 야외 활동할 때 진드기가 어쨌든 물지 못하도록 기피제를 바른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아시아권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츠츠가무시라고 한번 검색해 보면은 가을철 뭐 츠츠가무시 우리나라 맹거 뭐 이렇게 해갖고 사실 뉴스라든지 기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국내 환자 발생은 51년 주한 유행군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 보고됐고 2004년 이후 연간 4천에서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뭐 10,000명까지 2017년 10,000명까지 보고가 되고 굉장히 발생률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사망률이 높거나 그런 질병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철 10월, 11월의 절정이고 이는 털진드기의 유충이 번식하는 시기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1년부터 뭐 한 18년까지 뭐 1월부터 9월까지는 좀 잠잠하고 끼케한 세 자릿수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10월, 11월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많이 발생할 경우 4,000건, 6,000건, 뭐 5,000건, 7,000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가을철에 발생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에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산에서 좀뭐 벌초를 한다든지 일을 할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진드기에 대해서 좀 이제 방지를 하고 호수성 분해염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55분에 시작할게요.